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오늘의 촉 가이드는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희입니다. 박지희 아나운서 연령이 곽상도 의원 아들 연령과 비슷한데 네, 맞습니다. 그 친구들끼리 50억 퇴직금에 대해서 얘기 좀 합니까? 네, 뭐 얘기하죠. 네. 뭐라고 다들 말씀들 하세요? 뭐 부럽다 그러죠. 네, 왜 우리 아버지는 곽상도가 아닌 것인가.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50억은 둘째치고 이제 뭐 몸 상해가면서 열심히 번 돈이다, 뭐 정당하게 받은 뭐 돈이다, 뭐 이런 반응을 내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사람들의 분노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는 열심히 안 하는 줄 아느냐. 네, 그거잖아요. 정말 저희도 힘들고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진짜로 막 그 산업 현장에서 진짜 막 몸의 일부를 잃어가면서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결국에는 이제 뭐 삶 자체도 어려워지신 분들이 뭐 50억은커녕 5억도 받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네. 50억이란 크나큰 돈도 돈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해명도 사실은 석연찮았다. 뭐 이런 그렇죠. 거겠죠. 해명이 더 뭔가 화를 부추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이 대장동 화천대유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도 뭐 바로 얘기를 해보면 어제 그 유튜브 채널이죠. 열린공감TV에서 윤석열 전 총장 부친의 부동산을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가족이 매입했다. 이런 보도가 돼서 또 파장이 큽니다. 시세 31억 원의 집을 19억 원에 매입을 했다는 건데 이렇게 급하게 파는 이유는 무엇이며 다운 계약서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세보다 훨씬 싸게 매매를 했는데 당연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윤석열 캠프에서 계약서를 내놨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해명이 안 되죠. 지금 그렇죠. 다운 계약서 의혹인데 계약서를 내놓으면 그게 뭐 의혹이 해결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뭐 부동산 이 매물이 정말 당시에 나왔느냐 이것까지 파헤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총장 측에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얘기가 김만배 씨의 누나가 구입한 줄 몰랐다. 김만배 씨를 알긴 하지만 친분은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해라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연이었다는 거잖아요. 우연이었다는 건데 여기서는 또 이제 그 박형준 부산시장의 LCT가 떠오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김만배 씨와 윤 전 총장이 이제 형 동생하는 그런 굉장히 막역한 사이다 또 이런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 추천도 김만배 씨가 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예, 그러니까 뭐 박영수 당시 특검이 기자단 모임을 주도한 것도 김만배 씨한테 지시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기자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김만배 씨가 성렬이 형이 어때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형 동생으로 불렀다. 아니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 하실 때도 뭐 친하게 지내는 형님들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또 분노를 불러왔죠. 그리고 뭐 윤석열 씨와 뭐 골프도 치러 간다 이런 얘기도 다른 기자가 들었다고 하고 하기 때문에 친분이 전혀 없었다 하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다른 기자들은 형 동생하는 사이였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뒤에 가면 밝혀지겠죠. 근데 문제는 이 윤 전 총장 아버지 집을 그 김만배 씨 누나가 샀는데 몰랐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우연이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김만배 씨 누나가 윤 전 총장의 아버지 집을 굉장히 싸게 샀다. 이거를 그냥 우연이었고 그때 너무 급해가지고 싸게 팔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 과연 일반 국민들한테 먹힐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을 팔기 전에 새로운 아파트를 이미 구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급전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도 연관성 좀 없지 않느냐. 또 그 아파트가 또 하필 제가 사는 아파트여서 오랜만에 TV 보다가 우리 아파트인데 이렇게. 아니, 또 같은 아파트 하셔서 친분 과시를 또 하셨잖아요. 아니, 저는 한 번도 못 뵀어요. 만난 적은 없지만 이웃사촌으로서. 네,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뭐 이렇게 다 우연히 이렇게 뭐 계속 겹쳐지면 필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그 국민의힘 경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건 가지고 민주당에서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조금 있으면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나 다른 후보들이 또 해명하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해명을
이렇게 그냥 당시 부동산 계약서 한 장 딸랑 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곽상도 의원 아들의 그 모순적인 부분 50억이 이제 뭐 산재였다라고 했다가 산재 신청을 한 적이 없는 네. 걸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게 산재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인데 또 세금을 22억 떼고 나서 수령을 예, 했기 예. 때문에 애초에 이제 거짓말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지적까지 같이 나오고 있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곽상도 의원의 제명 처리를 시사를 하더니 오늘은 또 대장동을 찾아서 다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NS를 통해서 이제 뭐 이재명 지사의 추악한 가면을 확 찢어놓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데요. 예. 지금 국민의힘의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을 추석 전에 굉장히 크게 띄우면서 여권 1위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했고 그게 어느 정도 먹혀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졌죠. 사실은 상당수. 그런데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전직 그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라든가 또 박근혜 정권 때 임명했던 뭐 고위 관리직이라든가 어쨌든 보수 인사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또 실질적으로 돈을 받은 사람도 민주당 인사보다는 국민의힘 인사니까 굉장히 코너에 몰렸는데 이것을 뒤집게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설계자 몸통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대표가 대장동을 찾은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했던 SNS를 통한 워딩 추악한 가면을 확 찢어 놓겠다. 네.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과거 했던 욕설을 연상시키게 하게끔 만드는 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한번 이용하는 건데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네. 일국의 제1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워딩은 아니지 않느냐. 품격을 봤을 때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도 역공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국민의힘도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결론은 민간이 그동안 올렸던 부동산의 불로소득 이거는 앞으로 없게 하자. 제도와 여야가 다 찬성하지 않겠느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2의 이제 대장동 화천대유는 없을 것이다. 네. 제2의 50억 퇴직금은 없을 것이다. 아니 그러면 이 50억 약속 클럽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는 곽상도 의원 외에도 뭐 서너 명 정도의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50억 원을 약속받은 인사가 더 있었다 화천대유에서 예. 이런 제보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거는 김기현 원내대표한테 미리 이야기가 들어갔는데 추석 전에 네.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네. 먼저 언론에 대고 곽상도 의원이 이런 게 있다 하고 제명이나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데 언론이 공개할 때까지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좀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이준석 패싱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다 이런 워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두세 명이 있다고 만일 여권 인사였으면 이 대표가 실명을 공개를 했겠죠. 그런데 실명 공개하지 않고 두세 명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하면 이건 역시 또 여권 인사가 아니다. 야권 인사다. 네. 그렇다 그러면 당 차원에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곽상도 의원을 불러서 사실관계 확인하고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만일 언론에서 오픈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뭉갤 작정 아니었느냐 그러면. 신뢰성을 떨어뜨렸죠. 그렇죠. 지금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일 그런 두세 명의 제보를 더 받았다 당에서 그러면 네. 빨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에서 먼저 뭐 제명 조치 등등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언론이 나서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로남불이라는 프레임 자체를 야당에서 여당을 공격하는데 계속해서 사용을 해오다가 지금 그 역풍을 굉장히 거세게 맞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그 내로남불은 곽상도 의원이 너무나 딱 들어맞았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곽상도 의원이 지금까지 뭐 추미애 아들, 뭐 조국 장관의 딸, 조국 딸, 또 뭐 문재인 대통령 네, 아들, 그리고 노회찬 의원까지 그렇죠. 그 죽음을 두고 조롱을 네. 했잖아요. 특히 뭐 조 전 장관의 딸 같은 경우에 200만 원 장학금 가지고 뇌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본인 아들의 50억 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근데 본인 아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한 대가다. 문제 없다고 하니까 이건 내로남불에 탁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굉장히 고약한 게 뭐 화천대유가 5천억을 해먹었든 뭐 어쨌든 간에 멀리 있는 이야기예요. 국민들에게는 나한테 직접 다가오는 이슈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자녀의 50억 원 퇴직금 그것도 30대 중반에 초중반에 네. 이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박지희 씨 친구들처럼 네.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오기가 쉽지는 않다 보니다. 아무리 뭐 제명을 했고 탈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아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50억 퇴직금 얘기가 지금 조금 뭐 핫하긴 한데 또 얼마 전에 인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그 외부 유리창 청소하던 20대 노동자가 첫날 작업용 밧줄이 끊어지면서 떨어져서 숨졌거든요. 시간당 몇만 원을 벌기 위해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해도 퇴직금 한 푼 받기 힘든 세상에 50억 원 퇴직금이라니 참 분통 터진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여야 TV 토론 얘기 잠깐 해보면요. 어젯밤 각각 열렸던 이 여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도 이 대장동 의혹 계속해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야당 경선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중심에 놓였는데 이게 뭔가 이슈의 중심에 있다는 게 장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석 전에 이게 터지면서 이 지사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네. 최근에 그 뭐 SBS 예능 프로 같은 거 보면은 뭐 최근 몇 년 동안인가요? 가장 높은 시청률을 올렸다. 네. 그 전주에 윤석열 후보가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보다도 더 높은 청취를 올렸다. 그러면서 이미지가 좀 좋게 바뀌었다. 그리고 월요일 날 화요일 있었던 또 오늘 나온 여론조사 지지율 이 지사가 대부분 다 올랐거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역시 이슈의 중심에 서는 게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다 이재명만 얘기하니까 좋은 점이든 싫은 점이든 네. 나쁘지 않은 상태로도 봐야 되고 만일 정말로 이 지사의 최측근이라든가 이 지사 본인이라든가 네. 화천대유로부터 뭔가를 받았다. 구린 냄새가 나는 돈을. 그렇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이 지사로서는 크게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지금 이재명 중심으로 돌아가게 됐으니까 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 출구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했을 때 과연 자당 후보들은 관심에서 멀어지는데 좋겠는가. 이 생각을 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민주당 PK 경선에 이제 49만 표가 걸린 2차 슈퍼위크가 있잖아요. 예. 이 결과에 대해서는 또 이 작가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안 듣고 갈 수가 없겠죠. 호남 경선에서 제가 요즘 자꾸 틀려가지고. 자신감이 좀 떨어지셨죠? 그래서 호남 경선에서 45에서 50 사이에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러프하게 잡아서 49 나왔지 않습니까? 아, 굉장히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또 하셨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좀 러프하게 네. 50에서 55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55로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네. 어디 뭐 그런 근거가 있어요? 그냥 촉입니다. 네. 만약에 제가 맞히면 네. 이 프로그램은 박지희의 촉으로 개명하는 것으로. 아니 저도 얘기했잖아 50에서 55. 55 나면 우리 두 사람이 같이 맞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슈퍼위크가 1차 슈퍼위크에서 이재명 후보가 자기가 예상한 것보다 덜 나왔어요. 네. 덜 나왔는데 호남 경선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고무된 상태에서 그러면 2차 슈퍼위크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떤 전략적 투표를 하느냐. 네. 그러니까 1차 슈퍼위크에서는 이 개혁적 성향의 지지자들이 이재명과 추미애가 겹치는데 추미애한테 쏠려서 추미애가 두 자릿수가 나왔거든요. 근데 호남 경선에 가서는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이재명한테 몰아주자 해서 이재명한테 몰린 겁니다. 근데 2차 슈퍼위크에서 그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누구 손을 좀 들어주겠느냐. 그러니까 추미애가 또 두 자리 하면 이재명은 50 못 얻고 네. 추미애가 한 자리로 떨어지면 이재명은 50 이상 얻게 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쉽지만 않을 것 같아요. 나름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보면은 이제 전문가들이 그 2차 슈퍼위크에서도 좀 이재명 쪽으로 표가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지사 캠프 측에서는 이제 슬슬 좀 본선 전략을 같이 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재명 지사가 뭐 상대적으로 여성이라든지 그런 그쪽에서 비호감도가 좀 높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나요? 준비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아세요? 직접 들으셨나요? 캠프로부터 들었어요. 나름 뭐 취재를 하니까 제가. 네. 이 본선 준비하고 또 지금 경선 준비를 거의 같이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벌써 이겨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밖으로 흘러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벌써 샴페인을 터뜨렸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좀 거만해 보일 수도 있죠. 경선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네. 때문에 나름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를 뭐 좀 잠깐 해보면 역시나 그 윤 전 총장에 대한 집중 견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때 이제 대장동 건을 몰랐냐 이런 홍준표 의원의 질문에 뭐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지지층에게는 오히려 또 이런 태도가 호감을 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론회장에서 무조건 몰아붙인다고 해서 지지율이 오르진 않아요. 홍준표 후보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오히려 몰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한테 동정표가 몰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TV 토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미지 싸움이거든요. 누가 잘하는 게 정책적으로 준비된 건 이것도 있습니다만 네. 결과론적으로는 누가 유권자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느냐인데 홍준표 후보처럼 이게 몰아붙였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무능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동정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네. 사실은 아무리 검찰총장이라고 하더라도 대장동 화천대 유건을 첩보 없이 알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보고를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홍준표 후보가 무능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건 알겠습니다만 좀 무리하게 몰아붙인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윤 전 총장의 악재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오늘도 그 대검이 뭐 윤석열 장모 변호 문건을 만들었다 이런 기사가 또 크게 나왔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동안 사실 망언도 많았고요. 뭐 120시간 노동이라든지 뭐 돈 없는 사람은 불량식품 뭐 이런 발언들. 근데 이제 아직도 홍준표 의원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을 뛰어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 몰려 있는데 윤석열이 안 되면 다른 대체제로 가야 되잖아요. 홍준표가 과연 대체제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대만 홍준표한테 많이 몰려 있는데 그 사람들은 5년 전 기억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30, 40, 50, 60 이 사람들은 5년 전 기억이 있어요. 5년 전에 대통령 선거 때 홍준표 후보가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막말 이미지에다가 비호감 이미지 이걸 그대로 본선 갔을 때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한쪽에 남아 있어서 네. 과연 윤석열이 대체자가 될 수 있을까? 갸우뚱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몰려 홍준표한테 안 간다. 당분간은 아마 계속 이게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박빙의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 지지층의 결집을 더 유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내달 8일에 이제 2차 컷오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가님이 예상하는 4위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뭐 1, 2, 3위는 누구나 다 예측하는 건데 네. 4위가 뭐 최재형이냐 원희룡이냐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원희룡 후보는 4위에 들지 못한다면 사실은 상당히 망신일 수도 있는 건데 뭐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는 최재형 후보가 4강에 갈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이유는 아니 뭐 여러 가지 지금 지지율이라든가 네. 또 후보에 이제 언론이 쏠려 있는 이런 것들이라든가 지금 원희룡 후보의 이야기들은 전혀 이슈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최재형 후보는 이슈가 좀 되고 있다. 그러면 그런저런 면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리더상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조금 강한 리더십이거든요. 네.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같은 그걸 봤을 때는 원희룡보다는 최재형이 거기에 좀 적합하지 않느냐. 그래서 최재형한테 쏠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작가님의 예측이 맞는지 예, 지켜보도록 하고요. 보세요. 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지희 아나운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